국내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위스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조니 워커부터 생각이 나는데요. 타짜에서 유해진 배우가 비싸고 양 적은 거 가져와라 라고 하니까 조니 워커 블루가 등장했던 거 기억나고요. 악인전에서 마동석하고 김무열이 조니 워커 블루 마시던 모습 떠오르는데요. 영화 반도에서는 김민재 배우가 조니 워커 블랙라벨이라고 외치던 장면 유명했죠. 또 최근에 영화 밀수에서도 조니 워커 레드가 나와서 눈길이 가던데요. 이 조니 워커 다음으로는 로얄 살루트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부자들이나 기생충 그리고 1987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작품에 등장을 했는데, 특히 하정우 씨가 로얄 살루트를 혀로 핥아먹던 그 장면, 야, 이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내에서 제작한 영화를 보면 조니 워커, 로얄 살루트, 발렌타인 같은 블렌디드 위스키가 많이 나왔는데 간혹 가다가 싱글 몰트가 나오기도 했어요. 영화 전우치에서 강동원 씨가 병나발을 분 맥켈란 30년이나 소공녀에 나왔던 글렌피딕이 대표적인데요. 자, 그런데 작년에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도 블렌디드가 아닌 싱글 몰트가 등장해서 엄청난 화제가 됐죠.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헤어질 결심에 등장했던 대만 위스키 카발란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특히 카발란이 어떻게 기후 조건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뒀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카발란의 사례는 위스키 생산을 시작한 우리한테도 시사점이 많으니까요.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헤어질 결심 얘기를 했는데 박찬욱 감독이 원래 카발란을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대본집에도 그냥 위스키가 아니라 카발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던데요. 자, 그럼 박찬욱 감독을 매료시킨 카발란 위스키 대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자, 먼저 신PD, 대만 같은 나라 기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 많이 오고 덥고 습한 아열대 기후. 아열대 기후. 네, 맞습니다. 대만 남쪽 해안 지방은 열대 기후고요. 중부와 북부는 아열대 기후인데요. 후텁지근한 여름이 5월에서 9월까지 5달이나 이어지고요. 짧은 겨울에도 온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기후에서 위스키를 만들면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온이 높으면 천사의 목 엔젤쉐어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위스키를 오래 숙성시킬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스코틀랜드와 대만을 비교하면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연중 서늘한 스코틀랜드에서는 엔젤쉐어가 연 2%에 불과하지만 아열대 기후인 대만에선 10에서 12%에 달해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싱글몰트 엔트리급에 해당하는 12년 숙성 위스키도 내놓기가 힘들어요. 왜냐? 1년에 10% 이상 날아가 버리니까 12년쯤 지나면 오크통에 남는 게 거의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대만은 어떻게 위스키를 만들어낸 걸까요? 대만의 첫 위스키 증류소 카발란의 역사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이 해에 대만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민간 기업도 증류소를 세울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대만에서는 주류 생산을 국영기업인 담배주류공사가 독점을 해왔는데 이 규제가 이때 풀린 거거든요. 이렇게 규제가 풀리자마자 대만 기업 하나가 증류소 건립에 나섰는데 아마 대만 가보신 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대만에 미스터 브라운이라는 커피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거의 국민 브랜드라고 해요. 이렇게 미스터 브라운이라는 커피와 함께 생수나 차 같은 여러 식음료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킹카라는 그룹인데요. 이 그룹 창업자인 리텐차이 회장이 엄청난 위스키 마니아였어요. 그래서 리텐차이 회장은 규제가 풀리자마자 증류소를 짓기로 하고 해외 전문가 10여 명을 초청해서 조언을 들었는데, 이때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위스키 만드는 거 힘듭니다 라면서 고개를 저은 거예요. 이유는 뭐 앞서 얘기한 기후 조건에 따른 증발량 엔젤쉐어 때문이었는데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리 회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2005년 카발란 증류소 공사를 시작해서 딱 9달 만에 완공을 시켰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다고 해요. 돈만 까먹고 사업 말아먹는 거 아니냐면서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귀인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리 회장한테도 귀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스코틀랜드 아일라에 있는 킬호만 증류소, 다들 아시죠? 전통 농장 증류소를 표방하는 곳인데요. 이 증류소 세울 때 컨설팅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인슈타인 오브 위스키, 위스키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는
짐 스완 박사였어요. 대학에서 화학과 생물학 박사 학위를 따고 2017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위스키 외길 인생을 걸었던 분인데요. 위스키 생산 공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낸 걸로 유명했어요. 암튼 이분이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하면서 신생 증류소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멘토링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증류소 설계할 때 설비는 어떤 걸 써야 할지 고민이 된다든가, 아니면 시험 증류를 해봤는데 영 별로라든가 하는 문제가 생기면 짐 스완이 나서서 뚝딱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붙은 짐 스완의 또 다른 별명이 최후의 위스키 해결사였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엄청난 분이 카발란과 킹카 그룹에겐 귀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 다른 전문가들이 대만에서는 위스키 못 만든다 라고 할 때 짐 스완만큼은 아니 뭔 소리냐, 아열대 기후에서도 충분히 맛 좋은 위스키 만들어낼 수 있다, 오히려 더 독특한 걸 생산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카발란에 컨설팅을 해준 건데요. 카발란 입장에서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증류소를 지어서 새로운 위스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짐 스완 혼자서 해낼 수는 없었겠죠. 다행히도 짐 스완 곁에는 또 다른 천재가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2020년까지 15년간 카발란에서 일한 마스터 블렌더 이안 창입니다. 아마 카발란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안 창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안 창은 사실 카발란에 합류해서 짐 스완을 만나기 전까지는 위스키에 대해 아는 게 전무했어요. 대학에서도 식품과학 전공했고요. 근데 이안 창이 킹카 그룹에 지원하면서 위스키 향을 테이스팅하는 실무 면접 시험을 보게 됐는데, 이때 발군의 재능을 과시한 거예요. 그래서 킹카 그룹에서는 이안 창을 카발란으로 보내서 짐 스완에게 교육을 받게 했는데요. 이후 이안 창은 2년 동안 짐 스완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포브스 기사를 보니까요, 이안 창이 짐 스완을 뭐라고 불렀냐면 1980년대에 히트친 영화 중에 가라데 키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서 가라데 4부로 나오는 인물이 미야기였는데, 이안 창도 짐 스완을 미스터 미야기라고 불렀고요. 짐 스완은 제자 이안 창을 가라데 키드가 아니라 위스키 키드라고 불렀다고 해요. 어쨌든 카발란이 고숙성에 불리한 기후 조건을 극복하고 뛰어난 위스키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스승과 제자인 짐 스완과 이안 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 PD, 여러 가지 술을 놓고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 라벨 이런 거 없이 똑같은 잔에 제품 여러 개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나씩 마셔보면서 하는 그런 테스트? 그걸 뭐라 그래요? 블라인딩 테스트. 오케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계급장 다 떼고 오로지 맛 하나로만 평가를 하는 거니까 가장 정확한 거죠. 이런 블라인드 테이스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76년 5월 24일에 있었던 이른바 파리의 심판인데요. 세계 최고 명성을 갖고 있던 프랑스 와인과 신생 미국 와인을 놓고 프랑스 심사위원들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는데, 여기서 미국 와인이 완승을 거두면서 세계 와인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위스키 세상의 변방에 불과한 대만에서 만든 카발란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한 계기 역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서였어요. 때는 2010년 1월 25일, 해마다 이날에는 위스키를 사랑했던 스코틀랜드 국민시인 로버트 번스의 생일을 기념해서 번스 나이트라는 축제를 열게 되는데, 스카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테이스팅 대회도 함께 개최되거든요. 자, 그런데 2010년 번스 나이트 블라인드 테이스팅 대회에서 정말 엄청난 이변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그 누구도 이름조차 잘 모르던 대만의 카발란이 쟁쟁한 스카치 위스키를 제치고 1등을 차지한 건데요.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전 세계 언론 매체가 대서특필했거든요. 당시 기사를 보면 심사위원장이었던 스카치 전문가 찰스 맥클린 선생님도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오 마이 갓 이라며 탄성을 내질렀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가 충격적이었던 건 단지 카발란이 무명 증류소였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카발란이 증류소 짓고 첫 스프릿 증류액을 뽑아낸 게 정확히 2006년 3월 11일 오후 3시 30분이었다고 하는데, 2006년에 첫 증류액을 뽑았으면 이 대회에 내놓은 것도 기껏 해봐야 3년 숙성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니 어떻게 3년짜리가 1등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카발란은 어떻게 해서 3년 숙성으로도 1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신 PD, 위스키 공정 가운데
풍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숙성시키는. 오크통 숙성. 네, 맞습니다. 풍미의 최소 절반, 많게는 80%까지 숙성에서 좌우된다고 했잖아요. 위스키 숙성 연구에 있어서 세계 최고 전문가가 바로 카발란의 기초를 설계한 짐 스완 박사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이론을 갖고 있었냐면, 날이 더운 지역에서는 증발량이 많은 대신에 오크통 풍미가 위스키에 더 빨리 스며들기 때문에 숙성 속도는 훨씬 높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만 같은 나라에서도 기후 조건에 맞는 제대로 된 숙성 방식만 채택하게 되면 2년만 숙성시켜도 스코틀랜드에서 10년 숙성한 거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걸 카발란을 통해 입증해 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짐 스완 박사의 숙성 속도 이론을 현실로 만든 카발란의 숙성 방식은 그럼 대체 뭘까요? 자, 우선 지금 보시는 게 카발란 증류소에 있는 5층짜리 숙성고 웨어하우스인데요. 이런 대형 숙성고가 2개 있고요. 더 큰 숙성고도 지금 하나 짓고 있거든요. 대만의 여름 무척 덥잖아요. 카발란 증류소가 있는 이란 현만 해도 여름 낮 기온이 35도에서 38도까지 치솟는다고 하는데, 숙성고 내부는 얼마나 더 뜨겁겠어요? 실제로 카발란 숙성고 상층부는 약 42도, 저층도 27도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온도가 높은 여름에 카발란에서는 숙성고 창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꽁꽁 닫아놔요. 그럼으로써 오크통의 색과 풍미를 더 빨리 끌어내게 만든다는 건데요. 그러다가 겨울이 돼서 바깥 기온이 7도에서 10도 정도가 되게 되면 창문을 열어서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산화작용을 통해 위스키 맛이 더 부드러워진다고 하거든요. 정리하면 여름에는 창문을 닫아서 숙성 속도를 확 끌어올리고, 겨울에는 문을 열어서 천천히 숙성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독특한 숙성 방식 이뿐만이 아닙니다. 숙성고 층에 따라 오크통 사이즈도 다르게 하는데요. 일단 오크통 크기가 작으면 숙성이 더 빨리 진행되고요. 오크통이 크면 클수록 숙성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건 다들 아시죠?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카발란에선 내부 온도가 비교적 낮은 저층부에는 200리터짜리 버번 배럴 오크통을 집어넣고요. 온도가 더 높은 상층부에는 500리터 이상의 페리 캐스크를 저장해요. 그러니까 숙성이 빨리 진행되는 작은 오크통은 온도가 낮은 곳에 놔두고, 숙성이 천천히 진행되는 큰 오크통은 온도가 높은 곳에 둬서 아래층과 위층 사이의 숙성 속도의 균형까지 맞춘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독특한 숙성 방식을 통해서 카발란은 저숙성인데도 맛 좋은 위스키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카발란이 첫 제품인 클래식을 내놓은 게 2008년인데요. 와, 이거 보틀 디자인이 참 특이하죠. 타이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타이베이 타워 101을 형상화한 거라고 하던데요. 이듬해인 2009년부터는 싱글 캐스크 스트렝스, 그러니까 하나의 오크통에서 꺼낸 위스키에 물도 타지 않고 병입한 솔리스트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데, 이게 정말 세계 시장에서 큰 대박을 쳤죠. 이 시리즈 중에는 영화 헤어질 결심에 나왔던 솔리스트 올로로소 쉐리도 있고요. 포트 캐스크에서 숙성한 솔리스트 포트도 있는데, 좀 더 특별한 제품이 한때 그 제주도 중문 특산품이라고 했던 솔리스트 비노 바리크예요. 왜냐면 이건 와인 숙성했던 오크통을 가져와서 내부를 깎아내고 구운 다음에 다시 태운, 그러니까 쉐이빙하고 토스팅한 뒤에 리차링을 한 일명 STR 캐스크로 숙성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깎고 굽고 태워서 와인 캐스크의 떨떠름한 맛은 제거하고 바닐라와 캐러멜 풍미는 더 끌어내는 STR 공법을 개발한 것도 앞서 말한 짐 스완 박사와 이한 창인데요. 이게 지금은 캐스크 처리 공법의 국제 표준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만 위스키 카발란 살펴봤는데요. 제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웬만한 카발란 다 마셔봤는데, 이 최근에 나온 이 트리플 쉐리 캐스크, 이건 못 먹어봐서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올로로소하고 페드로 히메네스 그리고 모스카텔 캐스크, 이렇게 세 가지를 섞었다고 하는데 맛이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벤트와 추천곡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이라서 제가 뭐 다른 건 드릴 게 없고요. 제가 쓴 버번 위스키의 모든 것 3권, 그리고 최근에 펴낸 스카치가 있어 즐거운 세상 3권, 이렇게 6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추천곡은 좀 신나는 걸로 골라봤는데, 요즘 이 밴드가 좀 뜨는 것 같던데요. 로우 행잉 프루츠, 줄여서 로행프라고 부르는 신스파 밴드가 있는데, 저는 You Are My Universe, 너는 나의 우주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뮤직비디오가 완전히 1980년대 감성인데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Enough is enough. I'm already ready.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브라기 월드. 아,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거든요. 카발란 솔리스트 포트인데, 아, 요거 한 잔 마시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야, 이거 좀 오랜만에 먹는데 기대된다 이거. 아, 정말 향부터 정말.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디저트 먹은 기분이야. 와, 너무 달콤해. 아, 이거 진짜 맛있어.